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마당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발제를 박승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은 30분쯤 있습니다. 아, 예. 충분히 시간 쓰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눈이 심히 안 좋아서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 단계라 되게 이렇게 사람을 구분을 못 합니다. 좀 이해를 바랍니다. 왜냐면 윤곽만 이렇게 좀 보이고, 그러니까 시신경 세포가 오른쪽은 그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진짜로 잘 안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지만 여기 오늘도 AI 얘기를 할 텐데 이 제가 이 PPT 이것도 감마라는 이 PPT AI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질문도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제가 사실은 이 PPT에 대한 설명을 A4 한 쪽짜리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건 여기다 안 넣었네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여기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기후지옥이라고 그러죠.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기후지옥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후지옥, 극단의 기후지옥, 극단의 불평등과 함께 어쨌든 이 AI라는 게 정말로 이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계행성처럼 이렇게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다들 핸드폰으로 아까 그 엄마스님도 뭐를 이렇게 해킹 당했다고 그러시던데 지금 AI 에이전트라고 그래서 복수입니다. AI 비서진 스마트폰이 곧 지금 출시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보편화될 텐데 이 스마트폰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꽉꽉꽉 누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 내에 박사급 이 비서가 수천 명, 수만 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말로 법만 스님 어디 청계행에서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거기 100만 원 좀 보내줘라고 말만 하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이런 거 안 하고 대신 조금 지나면 이게 이제 AI이기 때문에 법만 스님보다도 훨씬 더 법만 스님다운, 법만 스님보다도 법만 스님을 더 잘하는 그런 비서가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그 AI가 만든 PPT를 이렇게 몇 장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여기다 그 프롬프트 질문을 넣을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넣습니다.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이제 그런 불교인들이 이런 그 복합 위기 속에서 오늘 지구의 날이고 이런 정말 기후지옥과 이런데 어떻게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불교인의 행동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좀 논의를 해보고 대안을 좀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에 어찌됐든 이 AI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후 문제, 불평등 문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감마 프로그램은 AI 중에 하나인데 우선 AI를 다 쓰고 계시죠?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불교적 세계관에서 안 쓰시고 쓰시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다 쓰고 계시는데 우리 한주영 실장님은 쓰시나요?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불자들 태도입니다. 지금은 써야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시대를 알기 위해서라도 부처님 당신도 그 당시 북인도의 중생들의 그런 고통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그 당시 세상과 개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언어학자이자 이른바 의학자이자 이런 심리학자이자 이런 학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자비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자들은 AI를 알아야 됩니다. AI를 아는 게 몇 가지만 제가 용어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AI는
AI 개발 경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 빅테크 이 기업들하고 국가 간 경쟁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AI 개발하고 이걸 이제 개발자 과학자라고 그러는데요. 실리콘밸리의 AI 개발자 과학자들은 얼마 안 됩니다. 수백 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른바 뭐 천재적인 그런 개발자 과학자라고 하는 이런 수백 명이 하고, 이 수백 명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컨대 아마 오픈 AI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오픈 AI라고 제일 앞서가 있는 지금 그런 이 AI 기업인데요. 몇 개 안 됩니다. AI 이 거대 기업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은 연봉이 연간 소득이 한 천만 달러, 아니, 천만 달러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만 달러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이 되나? 우리나라 하여튼 전체 예산보다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2년 동안 2,000명을 이런 대조군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기본소득을 2년 동안 실험을 했어요. 이게. 그 결과가 올해 초에 발표됐는데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 뭐 여기 민주당에서 좀 일하신다는 분이 오신 것 같은데, 기본소득을 이번에 안 하겠다고 뭐 좀 거리를 두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거리를 두고 이 AI를 기본으로 한 산업 대전환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유심히 좀 봤는데 조금 전에 사회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위험스럽습니다. AI 개발에 뭐 100조를 들어가고 뭐 GPU를 사고 뭐 이런 온갖 뭐 지원도 하고 뭐 나오는데, 딱 정작 제일 중요한 노동자 일자리 문제는 없더라고요. 뭐 AI가 이 개발이 되면 2, 3년 내에 어지간한 인간 일자리는 다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스님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그거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는 AI가 대체할 겁니다.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무원부터 미국 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교육부도 없앴어요. 공무원부터 지금 막 일자리를 확 줄입니다. 그러면 OECD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따라할 겁니다.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AI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트랜스휴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휴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간과 기계를 결합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 뭐 이스라엘 학자 중에 유발 하라리라고 오신 걸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전 세계에서 유발 하라리의 저서가 인구 대비해서 제일 많이 나간 게 한국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철저한 유대인 인종주의자에다가 트랜스휴먼주의자이고, 그 유발 하라리의 저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글들이 많은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유발 하라리가 많이 나가는지 잘 이해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어쨌든 유발 하라리를 비롯해서 실리콘밸리의 거대 빅테크의 그런 이 유명 개발자들이나 CEO들이 전부 트랜스휴먼주의자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특이점이 온다라고 해서, 이 특이점이라는 말을 만든 닉 보스트리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연간 한 몇십억 개 이렇게 이 약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2030년까지 생존해 있는 거예요. 사고로 죽지 않는 한 생존해 있으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2030년이 되면 영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과 기계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데미스 허스비스라고 구글 자회사인 뭐였죠? 딥마인드인가? 딥마인드죠?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딥마인드가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는,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개발한 데가 이 딥마인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파고에서 이 개발한 게 알파폴드라는 게 있어요.
이 알파 폴드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탄소 이 탄소사슬 단백질 이거를 전부 그 AI가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그 바이오 신약 개발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암이나 그런 말은 난치병, 그 뭐 당뇨니 뭐니 이거에 대한 신약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눈이 나쁘지만 뭐 이렇게 뭐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시신경 세포가 파괴됐는데 여기다가 나노 로봇을 이렇게 뇌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런 그 시신경 세포 시냅스들이 연결되어 있는 데를 자극을 해서 죽어 있는 시신경 세포를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놀고 있는 시냅스를 다시 연결해서 시신경 세포로 하는 그게 임상 2단계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영생을 꿈꾸는 건 아니지만 우선 불편하니까 그게 좀 이게 되면은 재빨리 구입을 하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AI의 개발 속도 경쟁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트랜스휴먼이라는 것이 이제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트랜스휴먼주의자 대부분이 그렇고 두 번째로 장기주의자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어쨌든 기술 개발이나 AI 개발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기주의자란 말이 원래 참 용어라는 게 이상하게 현실을 왜곡하는 건데 이 장기주의라는 관점은 뭐냐면 어떤 이런 기후 위기나 기후 위기로 기후 재난 사태로 해서 예컨대 한 20억 인류가 피해를 입고 죽었다. 그래도 혹은 이 AI에 의한 드론 전쟁이라서 10억 명이 지금 사망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별 생태계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별 생태계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인간 수를 훨씬 지구 인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죽어야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주의자라고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끔찍한 거고 이른바 엘리트 이런 빅테크 소수 엘리트들만 살아남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뉴질랜드라거나 혹은 미국의 사막에다가 지하 몇백 미터에다가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 수 있는 지하 벙커를 구축하고 기후 재난이 닥치더라도 할 수 있는 뉴질랜드가 선호되고 있더라고요. 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장기주의고 세 번째로는 이 효율적 이타주의자 혹은 효율적 가속주의자라는 게 있는데 AI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가속주의자고요. 효율적 이타주의는 인류에게 유리한 그런 이 AI를 어쨌든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 한번 그냥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주의고 여기 말할 나위가 없이 그런 걸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말하자면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근데 이들이 대부분 명상가들입니다. 그것도 유명한 명상가들의 지도를 받는 거의 대부분이 다 명상가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숭산스님 제자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 민정희 선생님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미국의 명상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에 미국의 허버드나 컬럼비아나 이렇게 엘리트 심리학과나 의대나 이 다니던 친구들이 철학이나 다니던 친구들이 주로 스리랑카하고 인도에 가서 명상을 이제 배웁니다. 일부는 출가도 했었죠, 이게. 근데 이들 중에 다수가
그렇게 몇 년 동안 명상을 배우고 수련하고 했던 친구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혹은 유럽으로, 주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이 뇌과학이라거나 심리학이라거나 의대라거나 이런 데에 다시 대학원 들어가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구를 해서 연구 논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말부터 해서 2000년도 되면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들이 그 MRI 있죠. 의대에 보면 MRI라고 fMRI라고 이렇게 뇌 스캔해서 이렇게 영상 찍는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것도 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검색해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뇌과학 연구 논문들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러면서 명상이 이제 그런 뇌과학과 연결돼서 명상의 효능이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오히려 우리나라에 역수입돼 있죠, 이게. MBSR인가요? 마인드풀리스, 이게, 말하자면 그 마인드풀리스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법. 이게 존 카바친이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을 해서, 이게 거의 모든 대학병원에 이게 다 보급이 됩니다.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로 이거를 명상을 하고, 명상의 효과를 MRI로 내려 스캔해서 찍어요. 그럼 그거 이제 실제로 효과 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역수입돼서 있죠, 이게. 제가 길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AI 개발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미국에서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스마트폰을 개발한 누구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스마트폰을 안 줍니다. 17인가요? 미국은 성인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18인가요? 만 18세인가요? 하여튼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 자식한테 이 스마트폰이나 PC를 안 주고, 그리고 학교는 거의 실리콘밸리에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보내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서 저커버그니 이런 SNS를 하는 이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이게 도파민 중독을 일으킨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실제로 이거를 SNS나 이거를 보급하고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의회에서 수없이 많은 상원 청문회도 열리고 하고 그러다가 작년 초인가 저커버그가 워낙 SNS를 하면서 특히 이제 어린 이 소녀들이 많이 막 자살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작년 초인가 상원에서 한번 마지못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는 나중에 검색해서 보시고요. 다 지났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참고로 여기 쓴 거는 AI한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주어줬죠, 이게. 그랬더니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PPT이고. 여기에는 제일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마우나루와 이산화탄소 2025년 3월 평균 이산화탄소와 전년도 거를 해두려고 이렇게 이 프롬프트에 질문을 넣었더니 이 마우나루와 관측소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우나루와 관측소 사진을 넣어두려고 여러 번 했는데도 오른쪽에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은 마우나루와 관측소가 아닙니다. 이거 뭐 같습니까? 천문대 같죠? 천문대의 이 사진을 이게 그럴듯하게 대답하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환각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아마 우리 LLM 모델이 이 환각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한 15%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줄이고 있는데요.
AI 기업들이 줄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환각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그럴듯하게 그 출전까지 밝히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전도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환각현상이 있는데 이 환각현상은 AI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왜 이게 주목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현재 AI는 LLM 모델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그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언어를 이 중동의 문명의 이 발생, 국가의 발생, 수메르죠, 이게. 수메르 점토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도서관에 있는 모든 언어들, 그리고 이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뭐 SNS니 이런 데서 하는 이것들을 다 언어를 그냥 때려 넣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이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머징이라고 갑자기 튀어나온 말하자면 똑똑한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언어에다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대학 나오신 분들은 다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지금 뭐 진보 이론의 대표급이라고 그러죠. 생성 언어 문법 이론을 개발한 누구죠? 언어 이론 노암 초스키. 역시 잘하시네요. 노암 초스키가 언어 이론을 생성 언어 이론을 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서구의 이원론입니다. 인간에게는 언어 유전자가 있어서 이렇게 그 언어의 아이디어인 언어 문법 이게 이 유전자가 있고 이게 각 이렇게 언어별로 이렇게 말하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 이 언어다, 한국어다, 뭐다, 언어다 이런 건데 이건 이미 폐기된 언어. 뭐 서구 이원론이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 이론이 나오면서 서구 이원론이 폐기되고 갑자기 서구 물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부처님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서구 물리학계가 이게. 그런 것처럼 이 언어 이론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막 언어를 뒤집어 놓더니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되게 3살 무렵부터 이제 자아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언어를 배운 거 어머니들은 잘 알 거예요. 애들이 언어 어떻게 배우는지.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냥 뭐 단원이 뭐니 그냥 다 옆에서 뭐 이렇게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해서 언어를 배운 거예요. 언어를 배우고 이게 인간이 언어 사용을 하는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그런 이 지구상의 이 포유류나 생명체하고 확 구분되게 하는 겁니다. 대체로 인간이 언어를 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대개 신석기혁명 때 한 3만 5천 년 이 정도로 이렇게 되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언어 지능입니다. 인간의 지능이고 인간이 이 지구별 생태계에서 이 패자죠. 패자가 된 다른 생명체들을 멸종시키면서까지 패자가 된 기본적인 것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하고 언어 지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I도 언어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인간하고 차이는 AI는 기계고 인간은 지구별 생태계에 통합된 생명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AI 시대에 그런 불교적 그런 이 행동, 불교인들이 다시 붓다가 주목을 받고 불교인들이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우리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혹은 기후지옥 시대에 어떤 삶을 선택할까 했을 때 저는 이거 순전히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체로 깨어난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성 실천입니다. 붓다의 말하자면 깨달음과 그런 이 자비행, 붓다가 대중에게 설법한 법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실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스님들 앞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한국 불교가 어떻게 보면 간화선이라는 것도 중국에서 새로 개발한 개발한 선법이고 저는 대단히 혁명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정말로 간화선이 이 대중들에게 그런 언어의 어떻게 그 개념에 이렇게 말하자면 개념에 빠질 수 있는 거를 확 뒤집어 엎어서 낯설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이 선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 선생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도교하고 결합을 하고 뭐 어떻게 독특한 중국식 불교가 되고 이게 한국에 건너와서 일종의 이제 개인 깨달음 뭐 우리가 흔히 선정주의라고 하죠. 이게 산속에 들어가서 뭐 개인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육바라밀로 얘기하고 이 대승불교가 얘기하는 그런 그 보살행 뭐 화엄 세계의 어쨌든 보살행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동양에 특히 한국에서 새롭게 사회적 실천을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쨌든 생명체로 깨어나는 그리고 그걸 혼자서만 자기만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중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는 이웃과 그런 공동체를 상가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복원하고 더불어 함께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육바라밀을 행하는 보시행을 하는 저는 이런 그 기후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실천이나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우선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확 바꿔서 어쨌든 그런 깨닫는 이런 실천에 앞서서 이런 여기 뭐 대불련도 계신데 사람들의 그런 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면서 우리가 앞만 보고 성장주의죠 기본적으로 근대 산업화 논리와 성장주의 앞만 보고 달리던 데에서 시선을 옆과 내 안으로 돌려서 이웃의 마음으로 돌려서 어쨌든 이웃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이웃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 이게 이 민주주의를 복원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어쨌든 요즘에는 핵가족도 아니고 핵개인화도 아니고 이게 AI 시대에는 완전히 우리들 스스로가 데이터로 완전히 환원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뭘 하나 죄송합니다. 5분 1, 2분만 더 할게요. 스마트폰에서 예컨대 뭐 등산화를 하나 이렇게 구매했다. 그러면 그 즉시 좀 있다가 내가 뭐 이렇게 열려가면 등산용품 광고가 뜰 겁니다. 그 등산화를 구매하려고 그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는 순간 나에 대한 데이터, 내 이메일 계정, 통장, SNS 이거 모든 게 다 실시간으로 경매에 넘어갑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그 경매를 가지고 등산회사가 조금 높은 가격을 주고 실시간으로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 광고를 띄우는 겁니다. 구글이 그 광고 가지고 돈 버는 거거든요, 이게. 엘리에 뭐더라? 하여튼 구글 엘리에 뭐라고 있어요. 그거 치면은 이 경매가 우리가 실시간으로 경매당한 게 나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데이터를 경매당하면서 그 데이터를 공짜로 이런 구글이나 이런 오픈AI나 이런 데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인식을 하고 어쨌든 불교적 이 붓다의 가르침을 21세기인 오늘날에 맞게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농업사회가 아니고 지금은 정말 AI 시대고 기후적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오늘날 현대적 언어로 어쨌든 붓다 가르침을 함께 더불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실천하는 게 기후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는 불자들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